여러분, 현재 뉴욕의 심장부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미식 평론가 알렉스 퀸. 이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로 인해 뉴욕 지하철역 인근의 한 한국식 기사 식당 앞에 수백 명의 인파가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식가인 그가 이 소박한 공간 앞에서 이제야말로 진정한 맛의 의미를 깨달았다며 감격에 차 울먹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서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알렉스 퀸입니다. 저는 미국 최고의 미식 전문 잡지 더 테이스트의 수석 평론가로서 세계 각국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수많은 명성 높은 셰프들이 저의 평가를 간절히 기다려왔으며 제가 부여하는 별점 하나하나가 레스토랑의 존폐를 좌우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미슐랭 스타를 받은 최고급 레스토랑 라메종에 대한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였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언제나처럼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메종의 육중한 문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주방장과의 마지막 격조, 높은 인사를 나누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보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특유의 농후한 향이 아직도 코끝에 미묘하게 맴돌았습니다. 완벽하게 구현된 정통 프렌치 코스 요리에 잔잔한 여운이 깊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평가 항목들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았습니다. 트러플 향이 풍부한 리조또, 48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친 최상급 와규 스테이크, 캐비어를 곁들인 랍스터 테린까지. 모든 요리는 미슐랭의 엄격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재료의 품질 A+, 조리기술 A+, 창의성 A, 가격 대비 가치 A, 일관성 A+.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항목들을 하나씩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주방장의 물음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퀸 씨, 이번 코스는 어떠셨나요? 저는 완벽했습니다. 라고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놓는 그 순간 깊은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맨해튼의 밤거리를 무심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의 레스토랑들은 여전히 수많은 손님들로 활기차게 북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플레이팅의 요리들과 와인잔을 기울이며 환담을 나누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지극히 행복해 보였지만 제 마음속의 공허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0번째 미슐랭 평가를 마무리한 지금, 저는 알렉스 퀸이라는 이름이 짊어져야 할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 미식 잡지의 수석 평론가로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평가하며 살아온 시간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저의 직업을 끊임없이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는 직업이잖아요. 동료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직업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정찬을 매일 맛보고 그것을 고도의 언어로 글로 표현하는 일. 하지만 요즘 들어 저는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맛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고급 식재료와 정교하고 복잡한 조리 기술만으로 맛이라는 경지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일까요? 수백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도
왜 이토록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그동안 제가 작성해온 수많은 리뷰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과 정교한 조리 기술이 돋보이는 요리, 최상급 식재료에 풍미를 극대화한 훌륭한 밸런스, 현란하고 수려한 수식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저에게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문득 아주 어릴 적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 분이셨던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주방에서 들려오던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정겨운 소리, 특별할 것이 전혀 없었던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그때의 맛은 지금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알렉스, 이리 와서 밥 먹자. 퇴근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항상 저를 식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해 지쳐 보이는 얼굴이셨지만 저와 마주 앉아 식사하실 때만큼은 언제나 온화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밥 한 끼가 가장 중요한 거야. 밥을 같이 먹으면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란다. 수저를 들기 전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어린 제가 왜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나중에 크면 자연스레 알게 될 거야. 7살. 그때 어머니를 세상에 떠나보낸 후로 저는 한국 음식과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회사 일로 인해 집에 자주 오시지 못했고 메이드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서양식 식사가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음식 맛에 대한 기억도 그 따뜻했던 추억도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낯선 거리에 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좁고 후미진 골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곳에 올 일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길로 걸어왔나 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피하려고 목도리를 단단히 여미는데 불현듯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낡은 빨간 벽돌 건물이 보였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글로 적힌 간판이 저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동남사거리 원조 기사식당. 이름 모를 그리움이 가슴 한쪽을 촉촉하게 적시는 듯했습니다. 지하철역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택시 기사님들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당 안에서 경쾌하고 활기찬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 때마다 따뜻한 불빛과 함께 정겨운 음식 냄새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기사 식당이라는 단어를 입속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무언가를 마침내 찾아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식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분명 이런 작고 소박한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메종에서 맛본 최고급 요리들은 이미 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국물 맛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제 혀끝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식당 안의 풍경이 마치 어머니의 주방처럼 더없이 포근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식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진정한 맛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오랫동안 서성이고 있습니다. 며칠 후 맨해튼 중심가의 고급 호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 미식 평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미슐랭 가이드 연례평가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센트럴파크의 평화로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커스 웨버, 마르쿠스 웨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온 마커스는
유럽 최고의 미식 잡지 수석 평론가입니다. 그의 평가는 곧 미슐랭의 별점이 되었고 수많은 레스토랑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번 분기 뉴욕의 신규 미슐랭 후보 레스토랑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화려하고 예술적인 요리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 이탈리안 비스트로, 스페인 타파스 바까지. 마커스는 각 레스토랑의 장단점을 냉철하고 분석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식재료 선정이 아쉽군요. 트러플은 이탈리아산을 써야 하는데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플레이팅이 다소 단조롭습니다. 미슐랭 2스타를 목표로 한다면 좀 더 혁신적인 비주얼이 필요합니다. 마커스의 날카로운 평가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동료 평론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저 역시 평소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머릿속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되자 마커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알렉스, 요즘 괜찮아 보이는 레스토랑이 있나? 커피를 마시며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뉴욕에 있는 작은 한국 기사 식당에 관심이 있어. 제 말에 마커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사 식당이라고? 택시 기사들이 가는 그런 곳 말이야? 얼마 전 우연히 발견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끌리더라고. 마커스가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알렉스, 자네도 알잖나. 그런 곳은 그저 저렴하게 배를 채우는 장소일 뿐이야. 게다가 아시안 음식점들은 위생 상태도 의심스럽고. 순간 제 귓가에 뜨거운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미슐랭의 기준이 있지 않나? 고급 식재료, 창의적인 플레이팅, 정교한 기술. 그런데 기사 식당의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음식을 보며 무슨 미식을 논하겠어? 그들은 미식의 격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커스의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드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길에 무슨 격이 필요했을까요? 마커스의 말에 강력하게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 안에서도 깊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마커스와 동일한 관점으로 음식을 평가해왔기 때문입니다. 난 오히려 궁금해. 미슐랭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는 과연 어떤 맛을 내고 있을까? 알렉스, 내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놀랍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이 무엇인가? 최고의 맛 아닌가? 그건 미슐랭 스타 셰프, 최고급 식재료, 현대적인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경지라고. 그들의 전통적인 조리 방식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지. 마커스의 목소리에는 거만함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안에서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그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폄하할 수 있을까요?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넌 혹시 어릴 때 먹던 음식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맛이 있어? 제 질문에 마커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저 향수일 뿐이야. 객관적인 맛과는 아무 상관없는 감정적인 기억일 뿐이지. 회의실로 돌아가는 동안 마커스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객관적인 맛. 그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평가표의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요리가 왜 제 가슴을 울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회의가 끝나고 밤거리로 나왔습니다. 마커스의 오만한 말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서양 음식만이 미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그 숭고한 정성을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며칠 전 우연히 발견했던 그 기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리고 한 명의 미식 평론가로서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어떤 진실이 그곳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빨간 벽돌 건물 앞에 다시 서서 한참 동안 그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간판 위로 동남사거리 원조 기사식당이라는 한글이 더욱 또렷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틈으로 택시 기사님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창가에 앉은 손님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척이나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카운터 너머로 주방이 보였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커다란 국솥을 정성스럽게 젓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스치는 바람에 된장찌개의 깊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알렉스, 이리 와서 앉으렴. 7살 때의 제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계셨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어머니는 국자로 된장찌개를 떠서 조심스럽게 맛을 보셨습니다. 이제 됐다. 알렉스,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너를 위해 만든 된장찌개야. 저는 의자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주신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국물을 떴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지? 우리 알렉스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어머니는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시며 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해 지친 얼굴이셨지만 저와 마주 앉아 식사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알렉스야,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야. 밥상 앞에서는 모든 걱정도 잊고 서로를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는 거란다.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맛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작은 한식당들을 찾아다니셨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어머니는 그때마다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레시피를 물어보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알렉스가 크면 이 맛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울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카운터에 계시던 사장 최현욱, 하이차 초이 튠욱 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온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당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의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국물 끓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부엌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된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으로 노란색으로 바랜 신문 기사들이 보였습니다. 뉴욕 최고의 한식당, 고향의 맛을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공간에서 오직 세월의 흔적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신문이 깔려 있었어요.
그 위로 물방울 자국들이 동그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뜨거운 국물이 흘렀던 자리였겠죠.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어느 식당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천장에는 오래된 선풍기가 느린 속도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고, 구석에 놓인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는 흑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 벽면에는 메뉴판이 걸려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지만 가격표 옆에 남은 테이프 자국을 보니 여러 번 수정된 듯 했습니다. 그 아래로는 정성과 양심으로 만드는 집밥이라는 주인장의 확고한 철학이 담긴 문구가 보였습니다. 젊은 직원 이다솜, 리다솜, 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다솜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그녀는 밝고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우리 기사식당 대표 메뉴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이에요. 된장찌개라는 말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끓여주셨던 바로 그 된장찌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런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손님, 여기 물수건 드릴게요. 메뉴는 결정하셨나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보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된 물수건은 세탁소 표백제 향이 났습니다. 그 소박한 정성이 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가에 맺혔던 눈물을 급히 닦았습니다. 메뉴판을 바라보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된장 해주세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다솜은 제 상태를 눈치챈 듯 했지만 그저 따뜻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뒤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부엌에서 들리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소리는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강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 오기로 한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커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싸게 배 채우는 곳. 하지만 그는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식당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의 부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엌에서 우리는 진정한 맛들 배운다는 것을요. 주문을 하자마자 이다솜은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은 작은 그릇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들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이다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반찬이에요.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식당의 특징이죠. 그녀가 하나씩 테이블에 내려놓는 반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색 김치, 노란 계란말이, 갈색 감자조림, 초록색 시금치나물. 마치 화가의 팔레트처럼 테이블이 다채로운 색상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더 필요하신 반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 리필해 드립니다. 리필이라는 말에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모든 맛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그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된장찌개 특유의 구수하고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옆자리의 손님들은 저마다 밥그릇을 비우며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김치 정말 맛있죠? 사장님이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이다솜의 말에 김치를 집어 한 조각 먹어보았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알싸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미슐랭의 평가 기준에는 존재하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어떤 별점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솟아오르는 정겨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다솜이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많이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수저를 들었습니다.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어머니의 맛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구수한 된장 향이 코끝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여기 밥 한 공기 더 드릴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이다솜이 제 밥그릇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밥그릇이 어느새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들려온 대화 소리에 저의 귀가 쏠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반찬 맛이 일품이에요. 특히 이 시금치나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무치세요? 주방에서 최현욱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결이랄 것도 없어요. 그저 정성이지요. 시금치도 매일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르고 참기름도 가장 좋은 걸 써요. 늘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 테이블에 놓인 반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감자조림은 너무나 부드러워서 숟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쉽게 으깨질 것 같았습니다. 시금치나물은 참기름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김치는 아삭하면서도 깊은 숙성된 맛이 났습니다. 손님, 된장찌개 더 드시겠어요? 아직 뚝배기에 국물 남아 있는데. 이다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뜨거운 밥과 새로운 반찬들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란말이도 새 것으로 갈아주었습니다. 많이들 그러시는데 우리 식당은 반찬 리필에 인색하지 않아요. 사장님 말씀이 손님들이 배부르게 드시고 가셔야 우리도 기분이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커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싸게 배 채우는 곳이라던 그의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야 명확히 알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숭고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르는 신선한 식재료,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는 반찬들, 끊임없이 채워주는 따뜻한 밥. 그것은 미슐랭의 별점으로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가치였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야.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잠시나마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다솜이 제육볶음을 가져왔습니다. 도톰하게 썰린 돼지고기가 매콤달콤한 양념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반찬으로는 김치, 감자조림, 새우장, 계란말이, 청포묵 무침이 정갈하고 아름답게 놓였습니다. 우리 식당 특제 소떡소떡 한번 맛보세요. 사장님이 특별히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다솜은 빨간 양념이 윤기나게 발린 소떡소떡을 놓고 갔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삼삼오오 모인 택시기사님들이 김치찌개와 보리비빔밥을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반찬이 일품이네요. 이 새우장은 어디서 사오시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던 최현욱 사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새우장이요? 그걸 어떻게 사와요? 다 우리가 직접 담그는 거죠. 어제 새벽에 들어온 새우로 만든 거예요.
최현욱 사장의 모습은 푸근하고 인자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 입은 앞치마에는 양념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일이 많으셨죠? 여기 김치 더 드세요. 아침에 새로 담갔어요. 아이고, 사장님, 벌써 3번이나 리필해 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많이 드세요. 기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장사하는 거죠. 그러다 제 테이블 앞에서 최현욱 사장이 멈춰 섰습니다. 처음 오신 손님이시네요. 음식은 입맛에 맞으세요? 네, 매우 맛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제육볶음의 깊은 맛에 저절로 잔잔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집 제육볶음은 양념을 하루 전부터 재워요. 급하게 만들면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고기도 두툼하게 썰어서 식감을 살리고요. 사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 어린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요리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보리비빔밥도 드셔보시겠어요? 우리 집 특선 메뉴인데 오늘은 제가 한 그릇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괜찮습니다. 손님이 처음 오셨는데 우리 집 대표 메뉴는 꼭 맛보고 가셔야죠. 잠시 후 이다솜이 보리비빔밥을 가져왔습니다. 고소한 보리밥 위에 계절 나물들이 알록달록 아름답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양념장을 넣고 쓱쓱 비벼 먹으니 입안 가득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정성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이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제일 큰 보답이죠. 우리 식당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다 가족이에요. 가족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는 게 당연하죠. 창밖으로는 뉴욕의 밤거리가 화려하게 빛났지만 이 작은 식당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정겹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손님들, 분주히 오가며 음식을 나르는 이다솜, 그리고 커다란 국솥 앞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최현욱 사장님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저의 눈에 담겼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가게는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최현욱 사장님이 제 테이블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음식 평론가시죠?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눈빛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현욱 사장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별이 있든 없든 똑같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내놓을 겁니다. 우리 집을 찾는 손님들이 배부르고 기분 좋게 돌아가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화려한 미식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지만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보리비빔밥은 어떠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보리밥을 잘 모르는데 우리 집은 고집스럽게 보리밥을 고수하고 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나물이 신선하더라고요. 매일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르거든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계절마다 나물이 다르죠. 우리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어요. 음식은 계절의 맛을 담아야 한다고. 잠시 주방에서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현욱 사장님은 잠깐 일어나 국물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손님, 혹시 한국인 어머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맞나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된장찌개 드실 때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 눈빛 많이 봤어요.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죠.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최현욱 사장님은 제 마음을 읽은 듯 잠시 말을 멈추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택시 기사님들은 하루 종일 운전하시다 지쳐서 오시고,
유학생들은 집밥이 그리워서 오시죠. 회사원들은 잠시 한국을 그리워하며 들르시고요. 밖에서는 택시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식당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사장님은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방식은 돈을 더 벌 수도 있겠죠. 메뉴 가격을 올리고 더 화려하게 꾸미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식당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최현욱 사장님의 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요리에 대한 진정성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움이고 위로고 때론 가족이에요. 손님이 우리 집 음식을 드시며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전부죠. 그 순간 미슐랭의 별이 얼마나 공허하고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별점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정성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는 제 손을 최현욱 사장님이 말렸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음식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최현욱 사장님은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믹스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나 볼 법한 구형 기계였습니다. 사장님은 종이컵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식사하신 분들께 꼭 커피 한 잔을 대접해 드려요. 따뜻한 물이 컵 속으로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 주변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정겨웠습니다. 요즘은 비싼 원두커피가 유행이지만 우리 집은 이 믹스커피를 고집하고 있어요. 택시 기사님들이 이 맛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최현욱 사장님이 커피를 저어주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티스푼으로 동그랗게 저은이 하얀 거품이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친숙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커피를 타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커피를 타셨죠. 아버지 출근길에 늘 커피 한 잔을 내어주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드세요. 이제 식을 것 같네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황홀하게 퍼졌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맛과 이 향기, 어머니의 커피 맛 그대로였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최현욱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나 봅니다.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최현욱 사장님은 티슈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에요. 추억이고 그리움이죠. 이 믹스커피 한 잔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카운터 너머 이다솜이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가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식당의 진짜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 그리고 그것을 손님과 나누는 마음이죠. 최현욱 사장님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슐랭 평가표에는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맛의 본질이 아닐까요? 이제 계산해 드릴게요. 커피값은 당연히 안 받습니다. 아니에요. 이 커피가 오늘 제가 마신 그 어떤 음료보다 값진 것 같은데요. 최현욱 사장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 식당의 전통이에요.
손님과 나누는 마지막 전기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눈에 띄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양복 차림의 서양인들이 몇 명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프랑스어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한국 식당이야. 응. SNS에서 큰 화제라며 뉴욕 미식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해. 이다솜이 그들을 맞이하러 가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외국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나 봐요. 일주일 후 맨해튼의 고급 호텔에서 미식 평론가들의 비공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마커스 웨버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아한 자태로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오, 알렉스. 그동안 어디 있었나? 지난주 미슐랭 평가 모임에도 안 보이더군. 마커스의 말에는 묘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종이봉투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그 기사식당을 아직도 다니는 건 아니겠지? 그래, 거기가 내가 찾던 진짜 맛이 있는 곳이야. 마커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렉스, 자네도 미식 평론가 아닌가? 그런 대중적인 음식점에 매료되다니. 최고급 식재료도 혁신적인 조리법도 없는 곳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커스, 자네는 아직도 미식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군. 진정한 맛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은데. 제 손에 들린 봉투에서 믹스커피 한 봉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최현욱 사장님께 몇 봉지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근처 티룸으로 마커스를 안내했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경멸하는 기사식당의 커피를 한번 마셔보게.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탔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푼으로 동그랗게 전이 하얀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마커스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그저 흔한 인스턴트 커피 아닌가? 마커스는 마지못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이거 의외로 맛있잖아. 이 부드러운 맛은 뭐지? 놀랍지? 이게 그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야. 무료라고? 이런 맛있는 커피를 그냥 준다고? 마커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 최현욱 사장님은 말씀하셨어. 손님과 나누는 마지막 정이라고. 마커스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요즘 시대에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지? 게다가 뉴욕 한복판에서 말이야. 그게 바로 내가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미식은 값비싼 식재료나 화려한 테크닉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야. 때론 이렇게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음식에서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지. 마커스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알렉스, 솔직히 말하지만 내 편견이 완전히 잘못됐나 보네. 이런 커피 한 잔에도 이토록 깊은 맛과 정성이 있다니. 나를 그곳에 한번 데려가 주겠나? 물론이야. 최현욱 사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거야. 창밖으로 뉴욕의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 한 잔의 믹스커피가 미식 평론가의 오랜 편견을 완전히 깨뜨린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박한 것에 가장 큰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커스와 함께 기사 식당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도 식당은 이미 각국의 미식가들로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요리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은 감자조림을 연신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셰프로 보이는 사람은 김치를 맛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최근 들어 외국 손님들의 방문이 부쩍 늘었어요.
이다솜이 우리를 안내하며 귀띔해 주었습니다. 마커스는 주변을 둘러보다 놀란 듯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건 파리의 미슐랭 스타 셰프장 피에르가 아닌가. 유명 셰프가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면서도 보리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매력이야. 제가 마커스에게 설명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깊이가 있고 값비싸지 않아도 정성이 가득해.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마커스는 제육볶음 한 점을 입에 넣고는 충격을 받은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맛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이 나지? 프랑스 요리는 수십 가지 향신료를 써도 이런 맛을 못 내는데. 비결이 뭔지 아나? 시간이야. 저 고기는 어제부터 양념에 재워둔 거라네. 한국의 장인들은 시간의 힘을 알거든. 마커스는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김치를 먹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 발효에 과학과 장인의 손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우리가 미슐랭 가이드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좁았는지 이제야 깨닫겠어. 그때 주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진짜네요. 미슐랭 본사에서 정말 평가원을 보냈대요. 우리 식당이 새로운 카테고리의 첫 평가 대상이라면서요. 최현욱 사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국소틀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이고 뭐고 우리는 우리 방식을 지킬 겁니다. 화려한 장식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 방식대로 정성을 다할 뿐이에요. 대대로 이어져 온 이 맛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믹스커피가 나왔습니다. 마커스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았다는 듯 경건한 마음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이 커피 한 잔에도 진심이 담겨 있군요. 우리가 수백 달러짜리 커피로도 만들지 못한 감동을. 저는 마커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한국의 음식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 그건 값비싼 재료도 현란한 기술도 아닌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정성과 이야기야. 미슐랭의 별은 그저 겉모습만 평가할 수 있을 뿐이야. 식당을 나서는 길, 파리에서 온장 피에르 셰프가 최현욱 사장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전 세계 미식가들이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드는지.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고 철학이더군요. 밖으로 나와 뉴욕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국 가요 소리. 골목 어귀에 줄 서 있는 각국의 손님들. 우리의 음식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들 사이에서 웃지 못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한국에 믹스커피 자판기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한다는 거예요. 수만 달러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으로도 만들지 못한 그 맛을 1,000원짜리 커피가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맛의 힘은 그 음식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정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뉴욕을 넘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뉴욕 아스폰가의 최고급 백화점 앞에서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한밤중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CEO들과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직접 대형 트럭 3대를 끌고 나왔죠. 한국산이 확실한가요? 진짜 정품 맞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물건을 가득 실어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준비했던 6개월 물량이 전부 동이 났고 재고를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니, 왜 한국에서만 파는 거죠? 그들의 격렬한 항의 전화는 백화점 업무를 마비시켰고 급기야 뉴욕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식품
유통업체의 주가까지 폭락했습니다. 연 매출 50억 달러의 거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크게 흔들렸고 최고급 매장의 VIP 고객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분노했습니다. 15년차 수석 바이어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지키던 그들이 한국의 작은 물건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두바이 왕실에서는 특별 주문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들은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부산의 작은 전통시장은 세계적인 셰프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마켓의 수석 구매 담당자 데이비드 노턴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간 미국 최고의 프리미엄 식품 유통업체에서 일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의 최고급 주방용품들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해오며 업계에서 나름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최신 트렌드를 담은 시장 분석 리포트가 쌓여 있고 매주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가집니다. 그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별하는 것. 그것이 제 자부심이자 막중한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자부심이 근본부터 크게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실망이군요. 이런 제품으로는 우리 시장의 품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뿐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글로벌 마켓 본사 회의실에서 저는 단호하게 제 의견을 이어갔습니다. 제 앞에는 새로 들여올 아시아 브랜드의 신제품 샘플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지루시, 중국의 미지아, 그리고 한국의 한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수석 구매 담당자로서 미국 동부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글로벌 마켓의 품질 기준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무 담당 임원 앨리슨 클라크가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아시아 식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앨리슨, 당신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최고급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월스트리트 금융맨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찾는 곳이죠. 값싼 전자제품으로 우리 매장의 격을 떨어뜨릴 순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제품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은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한국이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제 양복이나 명품 시계처럼 장인 정신이 필요한 제품은 유럽이 최고죠. 대량 생산은 중국과 일본의 영역이고요. 한국은 글쎄요. 매운 음식이나 드라마 정도가 전부 아닙니까? 제 말에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중국계 바이어 리차드 무두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편견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현대 아시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 텐데요. 리차드 우의 말에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리차드 우는 아시아 식품과 주방용품 시장 개척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리차드 우 씨, 당신은 중국 계신이 아시아 제품을 밀어주고 싶으신가 보군요. 하지만 우리 매장은 최고급 유럽 제품만을 고집해온 확고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르크루제, 스메그, 보덴,
이런 브랜드들이야말로 우리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죠. 리차드 우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데이비드 씨?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에서 한국의 이 제품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난리가 났다는 것을요. 어떤 고객들은 직접 트럭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뉴욕 한인타운의 서울 키친이란 곳을 들어보셨나요?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던데.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식당이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라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리차드 우 씨, 근거 없는 소문으로 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뉴욕 식당가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직접 가보시죠. 리차드 우가 말을 자르며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한인타운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곳은 제게 있어 그저 뉴욕의 이국적인 관광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보죠.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업무상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와 주방용품만을 고집하며 글로벌 마켓을 뉴욕 최고의 식품 유통업체로 만드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때 책상 위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녁 7시, 리차드 우와의 약속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코트를 걸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벌써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고 맨해튼의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이라. 택시를 타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모를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오늘 저녁 내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기필코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하며 저는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댔습니다. 택시가 맨해튼을 벗어나 퀸즈로 향하는 동안 저는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아시아 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품격과 전통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제품을 우리 매장에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김치 냄새, 나는 나라의 제품을 어떻게 최고급 매장에서 팔 수 있겠습니까? 택시가 한인타운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깨끗했지만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데이비드 씨, 여기 계셨군요. 리차드 우가 레스토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서울 키친입니다. 들어가시죠. 레스토랑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손님들의 면면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서양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마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우아한 자세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곧 이 레스토랑의 허술한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확신하며 저는 리차드 우를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식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여 있었고 정갈하게 차려진 찻잔에서는 구수한 보리차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가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 키친입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에 여성 매니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영어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서연, 한서연 셰프가 직접 코스를 구성해 드리면 어떨까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극찬을 받은 메뉴입니다. 리차드 우가 저를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이 식당의 허술함을 증명하기 위해 온 자리였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영 불편하네요. 굳이 이런 곳까지 와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방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셰프복 차림이었고 눈빛만큼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셰프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키친의 한서연입니다. 오늘 특별히 리차드 유 씨께서 글로벌 마켓에 데이비드 님을 모시고 오신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한서연은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출신의 수석 셰프였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따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가마솥과 레시피 노트는 그녀의 꿈을 이루는 굳건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맛을 지키되 세상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늘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서연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한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식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우리 매장의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순간 한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죠. 그런 말씀이시라면 더욱 제 요리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우리나라 음식의 가치를, 아니 우리나라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기술이라니요? 김치와 불고기를 만드는데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식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통 한식 그릇에 담긴 음식은 마치 예술 작품과 같았죠. 이건 저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전통 가마솥 공법으로 지은 솥밥을 재해석한 요리죠. 검은 트러플과 금박이 올려진 솥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맛이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든 손에 강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맛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서연은 제 눈빛의 변화를 알아챘는지 그제서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미소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비결은 바로 이 가마솥과 최신 주방기기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 가마솥의 화력과 온도를 분석해 이를 현대 전기밥솥에 그대로 구현했거든요. 보시겠습니까? 한서연은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회의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한국산 전기밥솥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이 밥솥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신 모델입니다. 쌀의 품종, 물의 양, 습도까지 모든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최적의 조리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놀랍도록 깊은 밥향이 주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만으로는 절대 이런 맛을 낼 수 없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제품의 진정한 경쟁력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의 기술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이 강하게 엄습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중국계인 리차드 우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 매장에서 파는 건 최고급 유럽 제품들 뿐이에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릴 순 없습니다. 제 말에 한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방 한켠에 있는 태블릿을 꺼내 들었죠. 데이비드님,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우리 레스토랑을 다녀가신 월스트리트 고객들의 후기입니다. 특히 이 밥솥으로 지은 밥을 맛본 후에는 모두가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화면에는 수많은 후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잘 아는 투자은행 CEO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레스토랑의 음식과 특히 밥맛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분들 다 우리 매장의 VIP 고객들이에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본 조지루시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 제품으로 바꿀 순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리차드 우가 불쑥 끼어들었죠. 데이비드 씨, 방금 전화가 왔는데 조지루시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다네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해온 계약이 물거품이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제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한서연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비드님,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김치와 불고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통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현대 기술로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날 아침 글로벌 마켓 본사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지루시와의 계약 파기 소식이 전해지자 임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가득했고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데이비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이미 조지루시 제품 입고를 전제로 마케팅 계획을 세워놨다고요. 앨리슨 클라크가 제 사무실로 뛰쳐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앨리슨. 하지만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이셨죠. 데이비드, 이사회에서 자네를 찾고 있네. 당장 회의실로 올라오게.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스디슨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어젯밤 서울 키친에서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상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 사진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출근 시간 교통체증이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15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한 일은 인정하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네.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조지 루시마저 우리를 떠났어. 게다가 중국의 미지아는 이미 월마트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군.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지아까지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리차드 우 씨에 따르면 자네가 어제 한국 제품에 대해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하던데. 회장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차드 우가 이미 보고를 했다는 걸 눈치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 우리가 갑자기 한국 제품을 도입하기에는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 다만 우리도 신중해야 하니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게. 부산이라고 하던가. 그곳에 전통시장과 기업을 둘러보고 오게. 이사회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제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사이에 한국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맨해튼의 마철루들이 보였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 씨. 문득 리차드 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죠. 왜 이러시나요? 어제만 해도 한국 제품에 대해 꽤 흥미로워 하시지 않았습니까? 리차드 우 씨, 당신도 알잖아요. 이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요. 리차드 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혹시 진짜 두려운 건 변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당신의 15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였고 제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한서연 씨가 보여준 것처럼 전통과 혁신은 동존할 수 있어요. 당신의 경험과 새로운 시도도 마찬가지죠. 리차드 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앨리슨 클라크였습니다. 데이비드, 큰일 났어요. 중국 미디어에서 우리 회사가 아시아 제품을 무시했다는 기사가 퍼지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 제품을 편파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이 틀림없었죠. 하필 지금 이런 일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요 고객들이 SNS에서 불매 운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고객들의 반응이 심각해요. 앨리슨 클라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매체가 우리 회사의 문화적 편견을 비판하고 있었고 글로벌 마켓 보이콧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SNS에서는 우리 회사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데이비드, 회장님께서 다시 찾으십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들어섰을 때 이사진들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상황이 심각하네. 자네는 내일 당장 한국으로 떠나야겠어. 이번 출장은 단순히 제품을 보고 오는 게 아니야. 우리 회사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하네.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한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데이비드를 보내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그는 이미 아시아 제품에 대한 편견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데이비드가 가야 하네. 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나. 회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제 어깨에는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어젯밤 한서연 셰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현대 기술로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걸요.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출장을 다녔지만 이번만큼 부담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잘 오셨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한 건 한서연 셰프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키친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른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서연 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셨어요. 제가 한국 전통시장과 기업을 안내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에 오르면서 저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 평가자가 될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모습과 그 속에 숨어있는 현대기술의 조화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초현대식 건물들과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고 도로를 달리는 차들도 대부분이 최신형 전기차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건 알겠지만 제 말에 한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직접 보셔야 해요. 특히 부산의 전통시장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니까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펼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회사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SNS에서는 글로벌 마켓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곧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한서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하리만큼 강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장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인가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서 오이소, 구경하고 가이소. 낯선 사투리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볶은 참기름 향이 코끝을 스치고 시장 한켠에서는 할머니들이 솥뚜껑 위에서 김을 구워내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배어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전통등은 현대식 LED 조명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런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시장과도 달랐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들리는 정겨운 사투리는 마치 오래된 고향을 찾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오래된 시장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점포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전기밥솥의 시작점입니다. 한서연이 안내한 곳은 시장 한켠에 있는 오래된 그릇 가게였습니다.
그곳에는 전통 가마솥부터 최신형 전기밥솥까지 다양한 취사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한서연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밥솥 개발자 중 한 분의 어머니세요. 40년 전 이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술이 되었답니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죠. 젊은 시절에 김 할머니와 그의 아들이 작은 공방에서 밥솥을 연구하는 모습, 첫 제품이 나왔을 때의 기쁨에 찬 장면들. 우리 아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 개발 이야기가 아닌 한 나라의 자부심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밥솥은 그때의 기술을 계승한 제품들입니다. 한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시장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각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기밥솥들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밥솥이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장의 온도, 습도는 물론 고객들의 선호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취사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통시장의 경험과 빅데이터가 만나 만들어내는 혁신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였죠. 데이비드, 중국 미지아가 월마트와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 아시아 불매 운동의 영향이래.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밖에 없어. 부산에서 뭔가 찾았나?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분명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 전통시장의 기술에 걸어도 될까요? 데이비드 씨, 이제 진짜 보여드릴 곳이 남았어요. 한서연이 저를 이끈 곳은 시장 뒤편에 있는 작은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장 뒤편의 작은 연구소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전기밥솥의 심장부입니다. 넓은 실험실 안에는 수십 대의 전기밥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연구원들은 각종 첨단 장비를 다루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었죠. 여기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이곳에서는 전통 가마솥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의 손맛까지도요. 한서연의 설명에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맛을 디지털로 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때 한 연구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을 다니며 수천 명의 상인들이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불 조절부터 물 온도, 쌀을 씻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화했죠.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전통시장 상인들의 움직임을 3D로 스캔한 영상, 가마솥 내부의 온도 변화를 마이크로 단위로 측정한 그래프, 심지어 쌀알 하나하나의 수분 흡수율까지 분석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 데이터들을 학습시켰어요. 그 결과 연구원이 버튼을 누르자 옆에 있던 전기밥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뚜껑을 열자 완벽한 고슬고슬한 밥이 모습을 드러냈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저를 지하 실험실로 안내했을 때였죠. 이제 진짜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실험실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기밥솥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죠. 이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모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그 지역의 쌀과 물에 최적화된 취사가 가능하죠. 더 놀라운 건 한서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실시간 기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밥솥은 각 지역의 기후 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취사 환경을 조절합니다. 뉴욕의 습도가 높은 날이라면 자동으로 그에 맞춰 조리법을 바꾸죠. 심지어 고도와 기압까지 고려한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전통이 완벽하게 결합된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서연은 제게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시장조사 보고서였죠. 보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 고급 식당의 72%가 한국산 전기밥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은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회장님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큰일 났네. 방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 회사를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냈어. 아시아 시장을 무시한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내용이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회장님, 제가 지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은 저는 부산에서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손맛의 디지털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제품까지. 이건 혁명입니다, 회장님.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 이것이야말로 현대 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입을 열었죠. 자네, 정말 확신하나? 네. 회장님, 이제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뉴욕 최고의 바이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 유럽의 전통만을 고집하며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한서연 씨,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에요, 데이비드 씨.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차례예요. 그때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앨리슨 클라크였습니다. 데이비드, 리차드 우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장본인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리차드 우의 의도적인 도발, SNS 불매운동, 그리고 폭로성 기사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앨리슨. 우리에겐 더 큰 기회가 있으니까요.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서연 씨,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야겠네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글로벌 마켓 본사 대회의실. 저는 이사회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맨해튼의 마천루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부산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전통시장의 모습부터 최첨단 연구소의 장면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별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연구소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여줬을 때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집중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기밥솥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와 최첨단 기술이 만나 탄생한 걸작입니다. 영상에는 전통 가마솥의 열전 도율을 분석하는 장면, 전국 각지 시장 상인들의 손맛을 디지털화하는 과정,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를 학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의 확장성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제품은 뉴욕의 습도, 파리의 기압, 두바이의 온도까지 모든 환경 요소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최적의 조리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한 그릇에 밥을 지을 수 있는 거죠. 회장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주방기기가 아니라는 건가? 맞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식문화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것이었죠. 이 안에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기밥솥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통합 주방 시스템. 이건 주방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USB를 연결하자 스크린에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전기밥솥의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주방기기들, 그리고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스마트 주방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리차드 우의 배신으로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앨리슨 클라크가 손을 들었죠. 방금 전 소식인데요. 리차드 우가 중국의 미지아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 기술은 단순히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전통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이니까요. 그들이 모방할 수 있는 건 겉모습뿐일 겁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 본 적이 없네. 자네의 15년 경력 중 가장 강한 혁신이군. 네, 회장님. 이번만큼은 제 모든 것을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비서가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미지아가 월마트와의 계약을 전면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우리와의 거래를 제안해 왔답니다. 회의실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죠. 데이비드, 자네가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한국팀과 긴밀히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게. 그렇게 우리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글로벌 마켓은 한국의 첨단 전기밥솥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주방기기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데이비드 씨, 출시 첫날부터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한서연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한서연 씨.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1년 후 우리 회사의 한국산 전기밥솥은 프리미엄 주방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주문량만 해도 10만 대를 넘어섰고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매월 2만 대 이상이 팔려나갔고 두바이의 초화 호텔들은 앞다투어 납품 계약을 요청해왔죠.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은 앞다투어 우리 제품의 품질을 극찬했고 두바이 왕실에서는 전 궁실의 주방 시스템을 우리 제품으로 교체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 학교에서도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의 알랭 듀카스 셰프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정한 혁신이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89%가 우리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고 일반 가정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한국에서도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1년 후 한서연은 글로벌 마켓의 아시아 태평양 기술 혁신센터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연구소는 전통시장의 수많은 비법들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장인들의 된장 숙성 비법을 AI로 분석해 자동 발효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우리가 다음으로 도전할 분야가 또 있어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날처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에는 전통기와 장인들의 기술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예요.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는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또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어느 날 한서연이 보내온 한국 신문을 보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린 문화 전도사로 소개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전통을 지켜온 할머니들. 그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과학자들.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들.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 걸린 부산 전통시장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할머니들이 평생 지켜온 그 정성과 마음이 첨단 기술과 만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혁신이 아닌 우리 민족의 혼과 지혜가 만들어낸 진정한 발전이었습니다.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 이 위대한 여정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큰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혁신을 이뤄낸 우리 기술의 자부심.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심도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숨겨진 또 다른 놀라운 기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많은 시청자들과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